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어떤 이야기들이 줄을 이뤘는지 우리 IBK 투자증권의 박근형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새로운 한 줄 시작하는 오늘 월요일 좀 힘차게 좀 갔으면 좋을 텐데 시작부터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최근 코스피 2,500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있는 것 같고 CPI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부담감이 아무래도 경계감으로 결국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한 7.7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뭐 기관 외국인이 장 시작부터 현선물 동시 순매도 출발하면서 경계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고요. 증시 하방 압력도 상당히 높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2,450포인트 수준까지 하락하던 코스피가 뭐 외국인이 코스피 200과 선물 매수 그리고 기관 선물 매수를 장중 아침에 전환을 하면서 다소 낙폭을 줄여 나가는 모습도 보이긴 했는데 말씀드렸던 예정된 미국의 1월 CPI 발표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세가 다소 좀 거칠게 나왔습니다. 10시를 지나면서 외국인 선물이 약 1,500억 정도 규모의 매도세 전환되면서 코스피는 재차 2,450포인트를 하향 돌파를 잠시 했었고요. 오전 업종별로는 통신업, 기계, 비공석 광물들이 강세인 가운데 원수창고, 서비스업, 전기전자 등이 약세였습니다. 오전 중에 나왔던 수출입 실적 관련된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2월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이 19.9% 정도 증가했지만 수입액이 16.9% 증가하면서 사실은 무역 적자가 49억 달러 이상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역 수지가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수출 품목별로는 석유 제품 그리고 승용차, 선박 등이 증가했지만 반도체가 마이너스 40.7%로 감소를 했고 무선 통신 기기도 8.3% 등이 감소했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부분의 하향 곡선이 이제 조금 가파르게 나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은 수출입 실적 관련된 이제 추이인데요. 수출이나 뭐 수익 관련된 부분에서 다소 조금은 무역 수지 부분이 계속적으로 개선이 좀 안 되고 있고 상당히 좀 더디게 계속적으로 좀 좋지 못한 환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신영증권에서 아침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환율이 오늘 이제 1270원을 원달러 환율을 넘기면서 외국인 매도가 출회되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오전 기준입니다. 관세청 뭐 2월 10일까지 수출입 동향 누계가 나온 부분에서 결국은 10일까지도 49억 달러 정도의 무역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CPI 발표 앞두는 경계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결국은 환율이 그러니까 워낙 강세로 더 가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환경이기도 하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오전에 냈습니다. 네. 코스피는 올해 처음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 세부 지침 발표로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가드레일 조항에 따른 SK 하이닉스 등 국내 대형주 부진도 지수 영향에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는데 이 미국 지원을 받은 기업들 10년간 중국의 투자 금지 내용이 이제 안에 들어있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운영에 대한 차질이 좀 우려도 되는 부분입니다. 테슬라 하락에 LG에너솔루션 등도 셀이 이제 좀 하락세를 보였고요. 부담스러운데 나중에 심층 유튜브 때 이 이야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 지원을 받은 세제든 뭐든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네. 중국에 10년 동안 투자 못 한다고요? 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팹을 이제 국내에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아마 한국 반도체 제조 업체들이 중국으로 또 수출하는 비중이 40% 이상 됩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의 비중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부담감이 역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LNF 중심 그리고 엔터드 중심의 강세로 오전에 이제 낙폭 제한이 코스닥 쪽에서는 좀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전기전자, 화학, 운수장비, 기계, 금융 등을 매수 보였고 특히 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매도가 많았고요. 의약품과 비금속, 광물, 유통 업종들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주, 기계, 반도체주를 그래도 외국인들은 사줬고요. 기관은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중심으로 전기전자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돼서 하방 압력을 코스피 쪽에 높였는데 코스닥은 2차 전지와 IT 부품, 제약, 엔터 등은 일부 매수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270원 중반대로 레벨업했고요. 업종별로 보자면은 조선기자재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기기업종 상승이 됐고 통신업은 SK텔레콤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고 반면 서비스업이 가장 부진했습니다. 역시 이 카카오나 네이버 등의 인터넷주가 약세가 뚜렷했고요. SK하이닉스, LG에너솔루션 등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 약세에 전기전자 업종은 코스피에서 하락세를 보였고 운수창고의 경우 진에어나 에어부산 등의 LCC 관련주들이 약세가 뚜렷했습니다. 코스닥은 반면 장 초반 760선까지 하락하기도 했지만 장중 외국인 순매수 유입에 힘입어서 상승 전환했고요. 업종별로는 일반 전기전자, 소프트웨어가 강세를 보였고 반면 통신 방송 서비스와 디지털 컨텐츠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디지털 컨텐츠는 좀 약세였군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섹터별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혹시 우리 저 센터장님은 오늘 시장 보시면서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좀 어떻다 이런 느낌이 혹시 드시는 게 좀 있었나요 오늘? 뭐 가장 흥미로웠었던 거는 네. 조선 기자재들이 선방하는 모습들이라든가 조선 기자재? 사실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거나 뭐 2차 배터리 관련주들 강한 거야 뭐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져 네네. 왔었던 부분인데 이런 숨은 종목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 계속 시장은 상당히 센티는 많이 조금 위축됐지만 그래도 종목장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가보겠습니다. 어느 섹터부터 가볼까요? 네, 오늘 정리업종인데요. 일단 러시아의 감산 예고가 나왔기 때문에 유가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10일 현재에 따르면은 러시아가 EU라든지 이런 쪽 제재에 관련된 보복 조치로 3월부터 원유 생산량을 하루에 50만 배럴 정도 감축하기로 예상했는데요. 지금 뭐 50만 배럴이라고 하면 뭐 러시아 전체 생산량의 5% 정도 수준이고요. 전 세계 수요의 0.5%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하나만 갖고는 러시아 감산의 유가에 미치는 영향 사실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러시아 감산 때문에 뭐 국제 유가가 상승 가능성은 일단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 국제 유가 부분에서는 결국은 러시아 감산에도 불구하고 오펙 플러스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오펙 플러스는 작년에 이제 중국 코로나19 확산을 뭐 이유로 해서 작년부터 1일 200만 배럴 정도를 감산 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좀 오르는 것에 대한 용인을 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고물가와 노동력 부족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뭐 재밌는 차트입니다. 이게 이 구리하고 원유 관련된 이슈인데요. 빨간색 선이 구리고요. 파란색 선이 원유인데 사실은 굉장히 동행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사실 이게 경기와 이제 비슷하게 이제 연관돼서 같이 동행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작년 연말입니다. 이때부터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리가 하락할 때 원유도 후행해서 하락했고 반대로 이제 구리가 올라가면 사실은 원유도 좀 후행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일부 구리의 상승세가 크게 꺾이지 않는 현재와 같은 분위기라면 원유도 사실은 구리를 따라 후행적으로 다시 원유는 방향이 위쪽으로 틀 수도 있다라는 뷰를 가지는 전망도 일부 있습니다. 이제 이 근거가 이 표를 통해서 이제 근거를 나는 상황도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구리든 원유든 산업이 막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면 소비가 많아질 테니까 이제 같이 가격 가는 게 맞는 건데 네. 지금은 이제 벌어진다는 거군요. 네, 벌어져 왔죠. 근데 이제 연말부터 1월 들면서 이제 유가가 슬슬 이제 방향을 위로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가장 큰 차이는 지금 구리 재고가 바닥 수준이라고 그랬거든요. 구리가?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채굴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재고를 다시 이제 리스트하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견해인 거고 반대로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감산이나 증산에 대한 부담들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수요 회복까지 이제 조금씩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생각보다는 지금 이제 가격 변수들이 자꾸 회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말 동안에도 나왔던 뉴스 중에 이제 경기 침체 관련돼서 뭐 연착륙이다, 소프트 랜딩 얘기가 나오다가 네. 요즘에는 이제 노 랜딩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제 그런 게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게 상품 시장에서 이런 원자재들, 그 다음에 이제 후행적으로 에너지 쪽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유가 관련된 코멘트를 또 냈는데요. 이 EIA 주간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 원유와 정제유 재고가 예상을 상회하고 있고 쿠싱 원유 재고가 104만 배럴에 달하고 정제유 재고가 293만 배럴, 휘발유는 500만 배럴 정도니까 사실은 상업용 원유 재고가 21년 6월 18일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은 원유 재고가 꽤 많이 쌓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정제유와 휘발유 재고 증가량은 2022년 12월 이후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의 원유 수요가 상당히 좀 더디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쪽의 경기에 대한 이슈가 조금 처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투자증권도 마찬가지고요. IEA는 전 세계 석유 수요가 올해 200만 배럴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면서 그 중에 절반이 중국이 차지할 거다.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의 효과를 결국은 이제 크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유가 하방 리스크보다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업사이드 리스크를 감안한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유진투자증권의 코멘트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유가도 상방으로 좀 속도의 차이는 있겠
있겠지만은 상방으로 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OL이나 SK이노베이션 등등 뭐 주가가 좀 오르다가 뭐 물론 윗꼬리를 좀 달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우상향 그림을 보여줬고요. 더군다나 뭐 한국 석유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에너지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흥구석유라든지 뭐 GS, 중앙에너비스 등등 오늘 유가 관련주들이 조금 그래도 들썩였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섹터는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유가 관련도 있지만 일단 미국의 서부 송유관 사고 소식 등에 따라서 강관이라든지 피팅 등 관련주도 역시 강세였습니다. 유가가 반등하면 피팅 관련주도 사실은 강세를 보이는 뭐 같이 동행 같은 느낌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고요. 전방 산업인 조선이라든지 LNG 수소, 그다음에 석유화학, 발전 플랜트 이쪽이 또 유가가 강세면 이 전방 산업이 이제 안정적인 수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피팅이나 강관 업체도 좋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로 뭐 성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중동 카타르나 북미, 유럽의 LNG 프로젝트 관련된 수주도 기대되고 있고 피팅 산업은 뭐 다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맞춤 조작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나 품질에 대한 승인 문제로 사실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고요. 국내 이제 피팅 3사가 굉장히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경쟁사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 국내 3사가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좀 이제 수혜를 받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볼 수 있는데 외신에 따르면은 송유 시설 업체인 킨더 모건이 운영하는 LA 인근 롱비치 송유관에서 기름이 새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라스베가스를 비롯해서 이제 네바다주 남부에 휘발유와 경유를 공급하는 일부 송유관 가동이 아예 중단됐다고 이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명서를 내면서 관련 당국의 사고 송실을 이제 통보했고 뭐 기름 유출 원인을 조사 중이라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송유관 사고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는 대체 연료를 확보하면서 연방 정부의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 뭐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FN 가이드 기준으로 본다면은 영종용 PT 업체인 태광은 작년 매출액이 2,470억, 영업이익이 409억 원에서 올해는 매출액이 3,122억 원, 영업이익이 559억 원으로 이제 가이던스가 나왔고 성광밴드도 작년 매출액이 2,5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284억 원대에서 올해 매출액이 2,969억 원, 영업이익이 439억 원으로 일정 성장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팅이나 밸브 산업의 성장 사이클에 대한 초입 국면으로 평가가 되면서 뭐 성광밴드나 태광, 하이로코리아 등등이 괜찮았고요. 휴스틸도 뭐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강관 시황 개선이라든지 미국의 수출 강관의 반덤핑 연례 제시 확정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이라든지 충당금 감소 이 부분 때문에 실적이 개선됐다 밝히면서 휴스틸도 뭐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 피팅 뭐 이거 당연히 이제 뭐 기술이 많이 필요한 거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임금 중국 업체들이 막 이렇게 껴들어올 이럴 때는 아닙니까? 이 피팅이 이제 그 관과 관사에 뭐 있는다거나 뭐 이런 거 하는 데가 이제 피팅 업체라면서요. 네. 이게 그냥 아주 이제 무식한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이렇게 뭐 어려운 건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그게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피팅 업체가 꽤 이제 몇 개 존재하다가 중간에 뭐 업황이나 이런 사이클이 되게 안 좋았을 때 정리가 좀 많이 됐군요. 정리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피팅 3사가 그래도 글로벌에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게 합산에서는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고요. 글로벌 경쟁사가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정확하게 제가 개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 제가 그때 스타디한 바로는 몇 개 안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안정성이나 품질 뭐 이렇게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해야 되고 또 맞춤 제작에 대한 품질 문제, 안정성, 승인 문제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꽤 높은 영역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게 산업이 한번 열리면 꽤 장기적으로 일단 그 사이클을 좀 타는 거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선업도 좀 괜찮았죠? 네, 역시 이제 연장선상입니다. 근데 이제 다올투자증권이 이제 조선산업에 대해서 오늘 또 리포트를 냈는데요. 표를 그냥 바로 띄워주시면 그 조선산업 관련된 부분에서 고가 수주 물량 스틸 커팅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부터 확산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건조량 증가의 고정비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가성 관련된 부분의 믹스 개선이 실적 턴어라운드를 시작했다고 이제 분석 자료를 냈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제 올해 약 321억 달러 정도 수주 목표를 제시한 조선 5개사가 벌써 이제 지금 2월 중순 뭐 초 정도인데 뭐 18% 정도 지금 벌써 수주 잔고를 달성하면서 전반적으로 3호 같은 경우는 벌써 100% 달성할 정도로 상당히 수주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조선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수주를 받고 실적이 한 2년 뒤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올해 그 실적은 2년 전에 수주했던 것에 대한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뭐 적자가 되게 많이 나고 이런 부분들은 2년 전에 수주
수주 상황을 이제 반영하는 그러니까 뭐 거겠죠. 가격이 별로 안 좋았을 때 받아놨었던 것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수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동향을 살피는 게 좋은데요.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수주 목표가 다소 조금은 작년보다 낮은데 그거는 이제 수주 자체보다는 이제 어떤 뭐 고부가가치선, LNG선을 포함한 이쪽에 수주가 집중되고 있고 일단 올해 같은 경우도 수주가 상당히 빨리 올라오고 있다. 이 모습을 표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25년 EPS에서 조선사들의 PER이 7배에서 8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리면 이 왼쪽 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미 이제 그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선 관련된 발주자들이 이미 돈을 많이 벌었다. 이 막대 그래프가 에비타거든요. 그 관련된 컨테이너 발주자들이 11개사의 에비타인데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면서 최근에 2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주가 이제 그 주황색 선인가 이 발주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컨테이너선은 발주가 이미 시작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 표를 보여주시면은 이제 탱커선인데 탱커선 같은 경우는 EPS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향후 2, 3년 정도의 EPS가 많이 에비타가 탱커선 발주자들 많이 올라올 거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탱커도 아까 말씀드렸던 컨테이너선처럼 발주가 이제 우상향 그림이 그려질 걸로 보인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제 다울투자증권에 그래서 국내 조선사들의 PER이 EPS 기준으로 봤을 때 25년 기준이라면은 PER이 한 7배에서 8배 정도 수준으로 좀 저평가된 거 아니냐. 그래서 업황 수주가 좋다면 주가 상승 여력이 아직은 보이고 있고 아까 FNG선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양 수주 풀이 굉장히 많고 탱커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다림이 조금 필요하지만 컨테이너선이 이미 보여준 것처럼 3년 전 컨테이너선처럼 이제 뒤따라서 올라갈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긍정적인 네.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그동안에 밸류 밴드가 엄청 지저분했네요. 그렇죠. 지저분했군요. 지저분했죠. 근데 어쩔 수는 없었으니까 네. 워낙 업황 시황이 오랫동안 안 좋았었기 때문에 네. 진짜 올해는 아주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보톡스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보톡스. 역시나 이제 지난 금요일에 이미 이제 반영이 한번 됐긴 했지만 메이톡스가 여전히 주가 오늘 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메이톡스와 그다음에 뭐 대웅제약의 이제 판결 관련해서 민사 1심은 메이톡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오긴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약간 평가가 좀 엇갈렸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이제 대웅제약이 이제 뭐 외국 특히 이제 미국 쪽과 관련된 관련해서 이제 뭐 이렇게 잘 못할 거다. 아마 에볼루스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판매를 좀 하기 힘들 거라는 이슈도 약간 코멘트를 한쪽도 있었고 어느 한쪽은 뭐 그렇게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해서 각 증권사 리서치마다 약간 이 부분에 대한 대웅제약에 대한 평가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싶은데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톡스는 오늘 강했고 그다음에 제테마 같은 경우도 이번 소송에 큰 영향이 없고 그다음에 아마 균주에 대한 이슈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제테마도 있었기 때문에 같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대형제약을 뺀 뭐 나머지 종목들도 좀 괜찮았는데 종가 기준 대형제약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제약에 대한 뭐 NH투자증권의 이제 코멘트가 조금 특징적이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그 1차 그 국내 민사 1심 판결은 판결물이 공개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나보타 해외 수출 가능 여부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판단이 어렵다고 이제 코멘트를 하긴 했습니다만 나보타 판매 지역은 에볼루스 파트너십 지역과 대웅제약 직판 지역으로 나누어서 민사 1심의 영향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에볼루스 파트너십 지역은 결국은 21년 2월에 진행한 에볼루스와 메이톡스 간의 합의 그리고 국내 민사 1심 간의 관계가 중요한데 해당 합의문 민사 1심 증거 자료 제출되어서 판결 범위에 포함됐는지 이번에 파악을 좀 해야 된다. 법적인 거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만 그냥 얘기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번 판결 자료가 안 나왔는데 네. 확인할 부분은 이제 해당 합의문 민사 1심 증거 자료로 네. 과거 21년 2월에 진행된 에볼루스와 메이톡스 간의 합의가 네. 증거 자료로 제출됐는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합의 내용이 사실은 국내 판결과 무관하게 그 에볼루스와 그다음에 그 대웅제약에 관련된 부분들은 유지가 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제출됐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에볼루스 향 수출 금지 가능성까지 우려해서 주가가 빠졌는데 대웅제약이 근데 실제 미국은 취해법권 지역이고 국내 그 민사 1심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대웅제약이 에볼루스 향으로 수출하는 부분들은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예. 에볼루스가 주가가 급락했다가 에볼루스는 미국 미국에 쪽에, 있는
뭐 회사죠. 그렇죠. 대웅제약하고 에볼루스가 계약 관계를 맺어서 네. 대웅제약이 에볼루스로 이제 이렇게 수출을 하는데. 그렇죠. 수출 만드는데 네. 이게 문제가 됐다면 에볼루스가 금요일 날 주말에 많이 빠졌었는데 네. 종가 기준 마이너스 1.6%인가 거의 아래 꼴 다 땡겨서 끝났거든요. 에볼루스가. 에볼루스는 미국에 있는 회사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대웅제약으로부터 제품을 받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에볼루스가 말하기를 이 멜톡스와 대웅제약의 관계 이번 민사심은 보인들에게 별로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장중에 이야기를 하면서 에볼루스가 올라온 거예요. 거의 이제 마이너스를 다 회복하고 올라온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은 에볼루스 향으로 수출 금지 가능성까지 대웅제약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 네. 그 주가가 이제 지난 금요일날 많이 빠진 거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미국은 취해법권 지역이고 국내 1심 민사 관련된 영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합의는 한국 법인이 아닌 미국 법으로 보호받고 있어서 아마 대웅제약의 에볼루스 양 매출 2월 10일 일단 보도대로 보호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합의문에 대해서 이제 영문 합의문을 가져와 봤는데요. 글자가 좀 작긴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이 내용 중에 이제 이건 뭐예요? 예 빨갛게 제목만 보죠. 예 표시된 내용인데 이게 그 NH 주정권의 리포트에 나와 있는 걸 발췌했는데 빨갛게 네모난 부분이 그게 뭐냐면 제목만 보시면은 그 에볼루스와 멜톡스 간의 합의문인데 이 미국과 한국 등의 사법권은 효력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한국에서 그 대웅제약하고 그다음에 멜톡스가 싸우든 간에 이 민사 부분은 에볼루스 관련된 부분은 보호된다는 거죠. 미국 법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웅제약이 그 에볼루스 쪽으로 나가는 매출은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굉장히 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 합의문의 근거를 가지고 겁니다. 야, 이거가 그럴 수 있나? 여튼 뭐 법적 합의문이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2021년 2월에 에볼루스하고 메이톡스의 합의문이기 때문에 아까 일단 문제를 만든 거는 메이톡스잖아요. 네네네. 문제 제기를 한 거는. 근데 에볼루스하고 메이톡스가 이미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에볼루스 관련된 매출은 이제 미국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대웅제약으로부터 에볼루스는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네네네. 근거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싸웠고 네. 에볼루스는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대웅제약이랑 같이 이제 뭐 무역하는 이런 회사인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대웅이 메디톡스한테 지면서 앞으로 대웅제약으로부터 물건 못 받거나 혹은 이제 아예 엄청 비싼 값으로 받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메디톡스랑 에볼루스가 이전에 합의한 걸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 매우 낮다. 네네. 뭐 이런 그렇게 얘기인 일단 거죠? 그 논리로 이제 이 합의문을 이렇게 아주 깨알같이 해서 네모나게 이제 그 어떤 부분이 그런 걸 이렇게 해왔는데요. 네. 예, 결국 이제 상호 분쟁 발생하면 캘리포니아 주나 미국의 연방법으로부터 합의문이 보호된다고 이제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간 그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뭐 그 에볼루스 향으로 나가는 매출이 좀 세이프하게 좀 보호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합의문이 아니냐라고 약간 조심스럽게 근거를 제시했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것도 이제 너무 작아서 좀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목만 보시면 미국과 한국 등의 사법권이 효력 존재한다는 부분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1심 판결 관련된 내용이 이제 국내에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미국 쪽의 에볼루스 관련된 부분은 일단 보호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에볼루스와 메이톡스의 합의문 중에 메이톡스가 이제 합의 대가로 이미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2021년 2월 달에 누구한테? 에볼루스 측에서 메이톡스가 받았다는 거죠. 네네네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미 2021년 2월에 이제 그때 소송이 진행됐는데 이 네. 부분에서 이제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부분들이 약간 대웅제약이 에볼루스를 통해서 이제 좀 간접적으로 대웅제약이 이 부분에 대한 돈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합의 대가에 대한 수령을 이제 그 메이톡스가 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에볼루스 입장에선 야 니네가 뭐 괜찮다고 해서 팔아봤더니 메디톡스 이렇게 니네 걸린 소송 건 것 때문에 우리 지금 열받게 생겼다 이렇게 하니까 합의금을 이제 메디톡스한테 주긴 줬는데 네네. 그 간 합의금이 대웅제약에서 그 회사 뭡니까? 그 에볼루스 거쳐 메디톡스로 간 거 아니냐? 네, 뭐 그런 그러면 이제 코멘트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도 뭐 소송은 하긴 했지만 뭐 어느 정도 합의점까지 찾아가는 게 어렵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에 대한 시각은 아주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일부 뭐 증권사에서는 아예 제조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대웅이? 같다는
그렇죠. 대응이 네. 이제 에볼루스 쪽으로도 아마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코멘트를 한 증권사도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뷰가 약간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그 문제가 없을 거라 보는 뷰에 대한 근거가 있는 부분은 제가 일단 발전해 왔지만 네. 일부 증권사에서는 조금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대웅제약이 이렇게 에볼루스 쪽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뷰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어느 쪽이 맞을지는 조금 이제 합의문이나 다른 것들 뭔가 판결문이 좀 나와봐야만 뒤쪽이 좀 더 구체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무튼 오늘 대웅제약이 안 빠지고 그래도 플러스로 끝났잖아요. 일단 더 빠져야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대웅제약의 나보타 사업 가치가 전체 기업 가치 절반 수준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보타 수출에 의해서 전체 이익단에 엄청난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대웅제약의 전체 이익단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빠져야 되는데 24년 기준 나보타 가치 중에 에볼루스 양이 63% 그리고 국내 13% 기타 24%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지난 2월 10일 주가가 거의 20% 정도 빠졌으니까 뭐 국내와 그 외의 지역 가치가 거의 비중이 유사하게 빠져서 조금 추가적으로 빠진 것은 좀 제한적이다 이런 코멘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말씀드렸듯이 이게 만약에 리스크가 뭐 결국 에볼루스 쪽으로 대웅제약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나머지 이익단이 거의 뭐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안 합니다만 아마 이 에볼루스 관련된 매출단 때문에 이익이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대웅제약의 이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때문에. 근데 그걸 아예 못하게 되면 네네네. 대웅제약이 뭐 밸류가 좀 비싸 보일 수도 있는 그림도 될 수 있다. 근데 그 변수는 저도 장담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그 증권사마다 담당 애널리스트의 코멘트가 조금 서로 네. 엇갈리게 나왔다 볼 수 있습니다. 당분간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네. 네. 이런 논쟁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투자에는 너무 방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넘어가시죠. 네, 물론 이제 대단히 뭐 나중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은 있습니다만 네. 그거 다 정리된 다음에 저희가 봐도 상관없는 네. 부분이잖아요. 알겠습니다. TMI입니다. TMI. 자, 그리고 다음 섹터 어디 가볼까요? 네, 결국 이제 반도체나 인터넷, IT 대표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데 역시 이제 페드의 긴축 장기화 우려 지속되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반등했기 때문에 일단 채권 금리가 또 반등하면서 일단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쳤고요. 1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중간값이 4.2%까지 올라오면서 아마 전월 3.9%에 비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장주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 이제 빠지기 시작했고요. 또한 이제 페드의 고위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뭐 지난 주말 미국의 주요 기술주들도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고 뭐 국내 증시에서도 말씀드렸던 뭐 네이버, 카카오 등이라든지 SK 하이닉스도 좀 빠졌고 그다음에 기술주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지 못했고요. 대표적인 성장주인 뭐 컴톤스라 넷마블 등의 게임 모바일주도 오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근데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가 좀 더 빠진 이유도 좀 있었는데 오늘 그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좀 띄워주시면 이게 세종기업 데이터에서 이제 좀 올려주셔서 제가 발췌를 좀 해봤습니다만 올해 1월 반도체 수출이 예상보다 더 부진했습니다. 전년비 40.5%는 감소했고요. 역대 1월 중에는 2017년보다도 부진했는데 이게 표를 보시면 확실히 수출 지표가 확 천천히 꺾이고 말씀하셔도 있죠. 됩니다. 네. 천천히. 왜냐면 이제 듣는 분들은 이 막 엄청 집중해서 듣기가 쉽지 않으시니까. 네. 물론 준비하신 게 많으니까 그런 건 아는데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면 듣는 분들이 약간 지금 힘들어하신다는 네. 얘기도 있어서. 일단 지금 이 네. 표는 연도별 수출 금액인데요. 네. 반도체 부분들이 확실히 좀 꺾이죠, 최근에. 작년 3, 4분기부터 이제 꺾이기 시작했으니까 네. 수출 금액에 대한 예상 부진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1월 반도체 수출은 예상보다 더 부진했습니다. 전년비 42.5% 감소했으니까 굉장히 네. 많이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역대 동월 수출 금액인데 1월 달, 그러니까 매년 1월 달 수출 금액만 놓고 본 겁니다. 이 막대 그래프는. 그렇게 보면 23년 1월 달이 상당히 많이 빠져 보입니다. 최근에 한 2, 3년간, 뭐 3, 4년간 보더라도 굉장히 1월 수출 금액이 확 빠져 있죠. 무역 전쟁 때보다도 더 빠졌네요. 네, 굉장히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뭐 하이닉스가 뭐 1분기, 2분기 적자에 대한 예상이 나오고는 있지만 예상보다 수출 낙폭이 생각보다 더 커서 실적은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럴까? 적자 폭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 외에도 뭐 다른 어떤 사업부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좀 메이크업이 좀 된다 보고 좀 덜 빠지긴 했습니다만 하이닉스가 오늘 한 3, 4% 정도 빠지면서 좀 더 이 반응이 조금 더 나왔다. 좀 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AI 관련된 이슈가 역시나 지금 최근에 화두인데 네. 네이버 관련된 뭐 네이버 클라우드 이동수 이사가 오늘 이 이야기 한 게 조금 저는 이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이버 클라우드에 네. 예. 초고대 AI는 결국은 비용 문제로 요약되는데 오픈 AI는 일일 수십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챗 GPT를 운영 중이다. 역시 이제 최근에 그 돈을 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사업 포트폴리오가 나오긴 했지만 돈을 받아도 적자래요 아마. 오픈 AI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챗GPT가. 서버 운영비 이런 게 많이 그렇죠. 들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기반 검색은 일반 검색 대비 운영비가 100배에서 200배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초고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곧 IT 기업들의 뭐 화두로 떠올 건데 네. 결국은 이 부분에서 CPU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나 그다음에 GPU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보다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처리한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화두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챗GPT는 하루 1,500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굉장히 몰리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메모리 부하가 이루어지면서 네. 답변이 느려지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메모리 투자가 사실 더 많이 선제적으로 돼야 필요하네.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네네네. 어떤 뭐 임플리케이션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은 반도체가 여전히 이제 실적이 안 좋고 아까 수출 지표가 안 좋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최근에 반도체 좀 덜 빠지거나 어떨 땐 반등이 또 나오기도 하는 부분들은 속도가 좀 빨리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네. 하방이 계속적으로 좀 막아지는 듯한 느낌은 이런 뭐 배경도 있다. 그러니까 네네. AI가 계속적으로 너무 화두가 되고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투자가 많이 그리고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섹터가 뭐 너무 안 좋다, 뭐 업황이 안 좋다, 그래서 빠져야 된다 보다는 이런 것들이 또 하방을 또 막아주는 그런 또 요인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 챗GPT가 요즘 굉장히 이제 화두잖아요. 네. 써보셨습니까? 예, 써봤는데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뭐 기업 입장에서 이해는 되는 부분이지만 조금 너무 엄살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뭐 챗GPT 관련된 수요라든지 어떤 활동량이 이렇게 늘어나면 그쪽에서부터 반도체는 이 수요가 지금 폭발했어도 전혀 이상치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고 네네. 본인들이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생산형 AI 입장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는 거가 그쪽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수집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예. 어떻게 보면 날로 먹고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뭐 비용이다 어쩌다라고 약간 엄살을 부린다라는 부분도 약간 조금 저는 이해는 안 그러네요. 됩니다. 사실 우리가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제공해 주는 거고 특히 이제 유튜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네. 여기다가 저희가 엄청나게 영상물을 올려준다라는 그러네. 거는 유튜브한테 공짜로 데이터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그걸 또 우리 뭐 공짜로 보기도 합니다만. 네네네네. 네. 그들도 하긴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는 그럼요. 것이고 그들의 AI 기술이 높아지는 거니까 네네. 그걸 뭐 어쨌든 자기네들이 막 돈 주어서 돌릴 거 아니면 네네네네. 약간 좀 들어보니까 좀 억울하네요. 맞습니다. 공짜로 막 쓰는 것처럼 이렇게 네네. 지네도 억울하다는 뭐 듯이. 퍼준다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이미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맞네요. 아, 좋습니다. 네. 발상을 전환해야 돼요, 이 네. 사람들. 자, 그리고 역시 뭐 체포 관련해서 또 네, 맞습니다. 있군요. 네, 뭐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 부분 사장이 챗GPT를 갤럭시에 탑재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약간 뭐 이게 빅피처였나 이런 우리 이야기도 나올 빅스비는 정도로 어떻게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게 뭐 우리의 빅스비를 뭐 빅스비는 어떻게 하고 우리의 빅스비를 챗GPT 로. 그냥 뭐 그냥 하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코멘트를 일단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그럴 가능성에 대한 검토 소식이니까 뭐 당장 뭐 그렇군요. 확정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뭐 모바일 장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네. 챗GPT로 모바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완벽하게 밝혔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좀 대두가 아주 적극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노태문 사장이 이제 뭐 그 AI 전체 분야에 대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아마존, 메타 등과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협의하고 있고 논의 중에 있다라고 밝혔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또 오늘도 또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 또 리포트가 AI 관련된 수혜주로 거론되는 종목들 관련된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 이제 이야기가 언론에 이제 이야기 나오면서 셀바스 AI나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뭐 마인즈랩 등등 이제 테마주가 급등을 했는데 또, 사실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네, 뭐 네. 어떤 펀더멘탈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또 올라가니까 이건 조금 저희가 부담스러운데 여전히 그래도 시장의 이제 수급이 이런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테마성으로 움직이니까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급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뭐 누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펀더멘탈 이슈에서는 결국은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챙겨야 성공하는 거죠. 어떤 걸요? 우선 수익을 이런, 팔고 예, 나와야죠. 일단. 수익을 예, 팔아야 예, 그렇죠. 남는 예, 거니까 예, 꼭 맞습니다. 그거 하나만 예.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300% 됐다고 해서 뭐 숫자만 그냥 있는 거는 아직은 그렇죠. 수익이 아닌 거고 그렇죠. 팔아야 이제 수익인 계좌에 거죠. 돈이 들어와야. 네.
아직 기본인데 네. 자주 까먹습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막 60 나도 아직 안 판 거니까 네.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 관련 소식이 많네요 오늘. 네, 역시 이제 시장의 화두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좀 부담스러운 거죠. 이게 대부분 다 테마성이기 때문에 뭐 일단 뭐 장 마감이라서 제가 뭐 시황을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을 하지만 이건 좀 부담스러운 섹터이긴 분명히 맞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제 언론에 따르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시가총액 상위 IT 기업 10곳 모두가 AI 반도체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전해지니까 역시 이제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를 사업에 적용하는 사례도 이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마존의 클라우드 자회사인 아마존 웹 서비스 이게 이제 AWS라고 불리는데 네네. 추론형 AI 반도체 인퍼런시아의 두 번째 모델을 뭐 공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를 활용하고 있고 메타 같은 경우도 개발 중에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텐센트도 뭐 즈샤오, 그다음에 바이두도 쿤룬 이렇게 자체 칩을 공개한 것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도 AI 반도체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 등에 적용하고 있다 알려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삼성전자도 챗GPT를 갤럭시에 탑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알려지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 쪽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가트너가 세계 AI 반도체 시장이 2020년 121억 달러, 그러니까 15조 한 3,700억 정도 규모에서 네. 내년에 343억 달러, 43조 5,780억이니까 한 3배 이상 커지는 걸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뭐 낙관적인 이슈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서 일단은 뭐 중소형들이 가장 뭐 활발하게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엔터 미디어 쪽은 오늘 좀 약했는데 뭐 이유가 있나요? 네, 역시 이제 뭐 4분기 부진한 성적표에 대한 냉정하게 실적?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나오고 있고요. 뭐 SBS도 빠지긴 했지만 SBS는 조금 예외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 CJ ENM이나 컨텐츠리 중앙, 스튜디오 드래곤 4분기 기대해야 실적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CJ ENM은 수정 가이던스도 부합하지 못했던 실적이 나왔고요. 컨텐츠리 중앙도 미주법인 적자폭 확대라든지 전반적인 실적 부진에 대한 하락 그리고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의 이번 실적에서의 공통점은 외형 성장은 대부분 다 기대에 충족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라든지 외형 성장은 보였는데 실제 보유 무형 자산에 대한 조기 상각 또는 선비용 처리 등으로 2023년 뭐 실적 개선의 여지가 좀 남겨놨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 떨 걸 다 떨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매출 볼륨은 괜찮게 나왔지만 이익단이 굉장히 부러진 거죠. 근데 그게 일정 부분 약간 비용단을 많이 떨었다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에서 이런 코멘트를 냈는데요. 4분기 실적이 기대 이하이지만 올해는 출발은 그래도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의 드라마 1타 스캔들이 있는데 이게 10회 기준 13.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높은 시청률이죠. 저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1타 스캔들. 최근에 제일 핫한 게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1타 저는 강사 아직 못 봤어요. 네, 1타 강사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저도 재밌게 보고 있고요. 어제도 저녁에 봤거든요. 굉장히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13.5%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잘 나오고 있다인 거고요. 13.5면 잘 나오네요. 2000년 이후에 최고 시청률이라고 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 아 스튜디오 드래곤의 작품 중에. 작품들 가운데. 예, 네, 그렇습니다. 컨텐츠를 중앙의 대행사 같은 경우도 12회 기준 12.7%. 컨텐츠를 중앙도 2000년 이후 작품 중에 최고 수준을 보이고요. 그러니까 잘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중국 진출은 여전히 구작 위주이긴 하지만 2022년에 이어서 올해도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과 컨텐츠 중앙이 주도하고 있는데 작년 중국 판매 구작이 16편인데 그중에 9편이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4편이 컨텐츠리 중앙입니다. 근데 구작이 많이 나가고 있고 올해 이제 판매 2개 작품은 각각 1개씩 이제 됩니다.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갯마을 차차차 그리고 전반적으로 컨텐츠 중앙은 나의 해방 일지가 6호에 나왔는데 오늘 나왔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죠. 나의 해방. 예, 나의 해방 일지 관련된 이게 6호 관련된 화면 캡처로 나오는 뭐 이거까지 부분인데요. 사진 자료를 준비. 네, 그냥 이 여배우 팬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네. 아니 뭐 이게 무슨 주식 투자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6호에서 저게 6호라고 되어 내일 있잖아요. 시작한다는 건가요? 2월 14일? 네, 이제 2월 14일 6호에서 이제 런칭이 된 걸로 런칭이 보입니다. 된다. 네네네. 공개.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그걸로 분위기 반응이 나오겠네요. 네, 그러면. 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 사실은 이 관련된 종목이 이제 그 6호 같은 경우에 나의 해방일지가
방영 채널이 JTBC였고요. 이게 스튜디오 컨텐츠를 중앙이죠. 스튜디오 룰루랄라에서 제작사고 초록뱀 미디어도 관련주로 이제 언급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오늘 사실 반영이 별로 안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중국 쪽에서 아무튼 일단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을 일단 계속적으로 내고 있고 또 오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 작품은 조금 최신작에 그래도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완전 동시 방영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품들이 이제 갯마을 차차차나 그다음에 컨텐츠 중앙의 나의 해방일지가 어쨌든 중국 쪽에서 일단 새롭게 계속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점은 컨텐츠 쪽에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 볼 수는 있습니다. 네. 보셨습니까? 이거 나의 해방일지? 저는 아직 못 보고 최근에 저도 뒤늦게 보는 게 멜로가 체질. 멜로가 체질. 네, 최근에 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 재밌더라고요. 손석구 씨 나오는 거죠? 왜 후반부에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멜로가 네, 체질. 재밌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도 손석구 씨가 네. 나와요. 나의 해방일지 저는 이제 좀 봤는데 네네네. 왜냐면 이제 이 드라마 작가가 쓴 거 중에 그 전작이 네네. 나의 박혜영 아저씨인 작- 거예요 아마 나의 아저씨. 아 네. 박혜영 맞죠 아마 예 나의 아저씨 그 저 아이유 씨. 아이유 씨 나왔던. 네. 나오는. 예. 아 근데 너무 재밌게 봐서 이제 이것도 봤는데 음. 김지원 씨는 제가 보니까 네. 이 얼굴에 단점이 없는 분인가요? 아 네. 깜짝 놀랐습니다. 직접 배신. 아니 이 드라마에서 아니 봤는데 드라마 내에서. 예. 네. 오늘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매력적인 분을 매력적이 네, 하여튼 너무 아름다우시더라는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거의 뭐 제 아내의 맘먹는 씬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기차 얘기 살짝 할까요? 네. 지금 자료 내용은 사실은 잠시 후에 나올. 아, 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은 에코프로 김현수 의원. 그룹하고 네네. 뭐 LNF만 올랐죠. 셀은 빠졌잖아요. 네. 셀은 이제 LG에너솔루션과 그다음에 삼성 SN은 다소 좀 빠졌는데 이게 CATL이 이제 포드와 합작 공장 설립 미국에 이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CATL 변수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이 오늘 네. 이제 코멘트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추후에 후에. 한번 잠시 후에 좀 여쭤보시고 네. 에코프로 그룹이 왜 이렇게 유달리 급등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시면 답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역시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에코프로 그룹만 급등을 했어요. 왜 에코프로 비행 에코프로냐? 급등하고 아 다른 뭐 여러 많이 소재주들도 있잖아요. 많지만 에코프로만. 예, 에코프로 BM이 오늘도 급등했고 에코프로도 같이 급등했고 네. 그다음에 LNF는 같이 따라가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LNF는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이 이제 가장 그래도 저평가돼 있고 디스카운트 돼 있어서 봐야 된다라고 검색을 했기 때문에 LNF도 좀 그렇게 같이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냥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네. SNE 리서치에서 나온 사진인데요. SNL? SNE SNE. 리서치에서 나온 사진인데 이게 결국은 세계 전기차 판매가 1,000만 대를 작년에 돌파를 했습니다. 네. 1,083만 대 정도 수준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1,470 그렇죠. 거의 뭐 1,480만 대 정도까지 네, 올라오네요. 네,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아직도 견조하다 볼 수 있고 예상치가 그렇지만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엄청나게 증가했죠. 거의 2021년보다 거의 100% 2배 정도 중국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유럽은 11.2%, 북미는 49.8%로 격차가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북미가 이제 작년 연말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당연히 작년보다는 올해가 성장성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작년에 너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유럽과 북미 지역의 성장성이 올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서 수혜를 받는 게 결국은 한국의 뭐 셀 3사 내지는 소재 업종이 관련된 부분에 수혜가 제일 많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건설 좀 볼까요? 네, 이제 언론에 따르면은 지난 6일 대우건설이 울산 동구 일산동 푸르지오 사업장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연대보증 섰던 후순위 브릿지론 440억을 자체 자금으로 상환하면서 이제 발 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프로젝트에서 발을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사업에 대한 부담감 이 부분들이 사업성을 조금 부정적으로 본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발을 빼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 뭐 검토됐던 그러니까 작년에 검토됐던 분양가보다 훨씬 높은 분양가를 매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일부 사업장에서 철수하는 사업장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끝까지 진행하면 손실 규모가 한 440억 정도로 기존에 이제 한 두세 배 정도 커질 거다 예상하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연말에 아마 금융시장이 관련된 뭐 PF, 뭐 ABCP 이게 이제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 약간의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일부 실제 부동산 PF 시장은 여전히
사려는 판이고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대우건설의 울산 사업장처럼 발을 빼는 이런 사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고금리에 지방 부동산 시장이 약간 침체되고 있고 이런 사례가 대우건설 같은 사례가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면서 일부 이제 건설주들이 좀 하락했는데 네. 실제 보면은 건설사들이 최근에 되게 뭐랄까 경쟁적인 마케팅이나 경쟁적인 수주를 굉장히 안 하고 있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고 또 금리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둔촌주공 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공사들이 아마 금리가 12% 적용된 걸로 알고 있어요. 12%요? 네네. 그것도 낮게 책정된 겁니다. 그 전에 아마 그 자체적으로 조달했던 그러니까 그 조합에서 자체 조달했던 아주 그 시공사들하고 좀 분쟁이 있을 때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12%로 인수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나중에 이제 허구로 전환되면서 다소 좀 금리가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시공사들의 금리가 뭐 둔촌주공에 그게 뭐 높게 책정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2%대로 뉴스가 나온 걸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업장들이 좀 어려움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자, 뭐 그 외에도 뭐 저 남북 경협 관련주도 좀 상승하긴 했는데요. 오늘은 요 정도로 시장 정리하고요. 네. 잠시 후에 우리 김현수 위원 모시고 2차 전지 본격적으로 한번 네.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희에게 함께 나눠주신 우리 박근영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3프로TV 앱에 업로드 해놓고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